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때때로 규칙과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맹자에서 나온 유명한 말인 불이규구 불능성방언입니다. 이 구절은 곱자와 그림쇠가 없으면 정확한 모양의 네모와 동그라미를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규칙과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그에 맞는 규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규칙과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규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규구 불능성방언이라는 구절을 풀어보면 규구는 곱자와 그림쇠를 의미합니다. 곱자는 직선과 직각을 재는 도구, 그림쇠는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하죠. 이 두 가지 도구 없이는 정밀한 네모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맹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약 그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관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과 명확한 원칙이 있을 때만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할 때 목표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성과를 얻기 어렵듯 명확한 운동 계획과 목표 설정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화는 옛날 한 마을의 대장장이 이야기입니다. 그 대장장이는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항상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철을 달구는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도구들을 고르게 사용하는 법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까? 아무리 대장장이의 기술이 좋아도 때로는 직감적으로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장이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직감적으로 할 수 있는 순간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가 사용하는 이 곱자와 그림쇠가 없다면 철을 정확한 크기와 모양으로 다듬을 수 없듯이 규칙과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엇을 할 때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대장장이의 방법대로 정확한 규칙을 따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장장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작정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규칙을 무시하고 직관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혹은 자신의 경험을 너무 믿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직장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입니다. 경험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규칙과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팀원들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며 진행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운 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원하는 몸매와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나 노력도 정확한 규칙을 세워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축의 대가였지만 그가 일할 때 모든 과정에는 철저한 규칙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세부적인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까? 어차피 건축은 예술이기도 하니까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건축은 예술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규칙과 원칙 없이는 형태를 완성할 수 없다. 내 작품이 고유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가진 것은 바로 그 규칙을 따르고 각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맞춰 나갔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규칙을 따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술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일에는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이 필요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이규구 불능성방언은 단순히 규칙과 원칙의 중요성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규칙과 원칙을 명확히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과 결과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인 종과득과 종두득 두 천망회회 소이불루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말로 시작해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기는 하지만 새지는 않는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과득과 종두득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자라고 콩씨를 심으면 콩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괜찮을까?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 작은 일들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실패로 이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농작물을 잘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요즘은 기계도 많이 발전했는데 농사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농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내 내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일의 수확이 없을 것이다.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은 내일 내가 거두게 될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는 농부의 말을 듣고 내가 오늘의 선택을 소홀히 한다면 내일의 결과는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행동과 선택이 결국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제대로 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천망회의 소이블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기는 하지만 새지는 않는다는 말은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리 성겨도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실수도 결국에는 그에 맞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던 나쁜 행동을 하던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의 깊게 행동하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중국의 유명한 학자이자 군사 전략가였던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그의 손자병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전략과 전술의 대가였고 그가 말한 천망회회 소이블루라는 개념은 그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작은 실수나 미비점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넓지만 그 속에서 빠지는 것은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일부는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매일 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작은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공부나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작은 배려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종과득과 종두득두 천망회회 소이블루라는 구절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결국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하면서 매일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하며 때로는 자신만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긍이부쟁 군이부당입니다.
이 구절은 군자는 긍지를 가지되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무리를 이루되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분쟁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구절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자 긍이부쟁 군이부당이라는 구절을 좀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군자라는 단어는 위대한 사람 혹은 덕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군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긍지는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냅니다. 하지만 그 긍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겸손과 품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어 다투지 않음은 군자는 자신의 자부심이 높지만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군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군자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 이루되 파벌 만들지 않음은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지만 파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협력과 화합을 의미합니다. 군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이 구절은 군자가 살아가면서 겸손과 화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긍지를 지키되 그 긍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갈등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선비는 조용히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결국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선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논쟁을 멈추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방법을 찾은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예화는 군자가 다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군자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믿고 그것을 고집하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군자의 자세를 취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우리는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상호 존중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해서 파벌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파벌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조직 내에서 화합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화는 한 유명한 정치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공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큰 공동체를 위해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나는 항상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협력해야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군자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견에 고집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바로 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단순히 자존심을 가지되 다투지 말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더 풍성한 삶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의 전략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더 지혜롭고 전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일까요?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과 타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손자병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적의 강점과 약점도 명확히 파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경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시장 경쟁,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만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의 상품과 시장의 변화를 세심하게 분석한 뒤 자신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자신의 제품만을 자랑하며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인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상인들의 상품과 가격 변화를 면밀히 조사한 후 자신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더 품질 좋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상인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고 첫 번째 상인은 자신의 방식만 고수하다가 점차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상인은 지피지기의 원리를 실천하며 시장의 경쟁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운 결과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협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부분인 부지피의지기 1승1부는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상황과 전략만 알고 상대방의 전략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그림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업이나 사람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상황만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운이 좋게 잘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실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한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시장에서 경쟁자가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시하며 나타났습니다. 그 사업가는 자신만의 방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경쟁자들의 변화에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에는 경쟁자의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씩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것만 고수했지만 시장과 경쟁자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피부지기 매전 필태는 적의 상황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자신의 상황을 모두 모르고 있으면 매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 둘 모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위험해지거나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상황만 고집하며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매번 불확실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그것이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경쟁자가 많이 있었고 그 경쟁자들은 점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자신의 상황만을 고집하며 경쟁자들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경쟁자들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제품을 개선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상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단순히 전쟁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도전에서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때의 기준을 지금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오늘 다룰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필시 차일시야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기준과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교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시 차일시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 구절을 통해 과거의 기준을 무조건 현재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전통에 의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과 환경은 과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하죠.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회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우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가 변하면서 그의 회사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과거에 잘 되셨던 방식도 좋지만 지금의 고객들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마케팅 전략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는 그때 잘 되었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에 그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지금도 똑같이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의 반응은 차갑고 회사는 점점 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표는 회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변화 덕분에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예화는 필시 차일시야라는 구절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의 방식이 현재에도 유효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필시 차일시야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 수 있지만 현재의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접근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준을 고수하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업무 방식이나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데 예전의 방식으로만 일을 처리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나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더 이상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예화는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성장한 시점에 전통적인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상점들은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으니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판매나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온라인 시장에 뒤처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한 상점들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게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예화도 필시 차일시야라는 구절을 잘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고 과거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국 필시 차일시야는 상황에 맞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현재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시 차일시야라는 구절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재의 변화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기르길 바랍니다.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현명하게 변화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의 교훈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경행록 운 좌밀실여통구 어촌심여육마가면과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밀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내 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말 6피를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마음을 제어할 때 비로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교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좌밀실여통구는 밀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내 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만 있는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도 그 마음은 밖의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밀실은 외부의 자극이나 방해가 없는 고요한 곳을 의미하며 통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번화가를 뜻합니다. 즉, 자기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을 다스려 그 안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음은 어촌심여육마가면과입니다. 작은 마음을 6마리 말을 부리듯 다스리면 그로 인해 허물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마는 6마리의 말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상징합니다. 6마리 말을 동시에 부리듯 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제어되지 않고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부리듯 다스리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실수와 허물을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깊은 산속에서 고요하게 수행하며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쇠방울을 제자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쇠방울을 들고 산을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거라. 그리고 그 말소리가 그 방울처럼 맑고 깨끗하다면 내 마음도 맑을 것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방울의 소리는 더 이상 맑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외부의 소리에 휘둘려 마음이 흐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어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일이다. 내가 밖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한다.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이 안정되었고 외부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며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6마리 말처럼 다스린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다스리기 어려운 말을 다루는 것처럼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할 때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자기 생각에만 집중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 마음을 잘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부리는 훈련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리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예화는 현대의 한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동료들과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는 책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 조용히 10분 정도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점차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으며 직장에서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6마리 말을 다루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일상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었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감정을 잘 제어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행록의 교훈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공자가 남긴 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교원 영색 주공 좌구명치지 구역치지입니다. 쉽게 말해 번지르르한 말, 꾸민 얼굴빛, 지나친 공손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고 공자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원 영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은 번지르르한 말, 즉 잘 꾸며진 말이나 아첨하는 말입니다. 영색은 꾸민 얼굴빛, 즉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표정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익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진심을 숨기고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좌구명은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자 역시 그런 태도를 부끄럽게 여겼죠. 좌구명은 고대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로 공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진실된 마음을 중요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좌구명이 교원 영색을 부끄럽게 여긴 이유는 사람의 내면과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고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말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면이나 말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진짜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번지르르한 말이나 꾸민 얼굴빛은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항상 말이 잘 통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번지르르한 말과 과도한 공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 맡기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얼굴에는 항상 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의 행동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화려하고 강한 확신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속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능력이나 계획을 숨기고 그 대신 지나치게 꾸며진 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말은 점점 더 가볍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가 아니라 그저 포장된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교원 영색은 결국 사람들의 진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예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번지르르한 말이나 겉모습에 의존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와 좌구명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진실되고 본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도한 아첨이나 꾸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진지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진심을 다한 말과 행동,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진심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결국 교원 영색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이나 말이 아닌 우리의 진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진심을 담아 말하고 진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사기에 나오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이죠. 이 구절은 중국 한나라의 장수 한신이 고조와의 대화에서 나눈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고조는 10만 정도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한신은 자신은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신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그의 생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신이 고조와의 대화에서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조는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병사의 수가 10만 정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만큼 군사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이와 달리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은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신은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을까요? 고조가 10만 명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릇이라면 한신은 그 이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의 많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만큼 조직을 이끌고 사람들을 통합하고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었죠. 한신의 전략적 사고는 그가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병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이 그를 더 강한 지도자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죠. 그럼 이 이야기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적당히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일의 양이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한신의 말처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CEO가 되어보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과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한신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EO가 되면 수많은 결정과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만큼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수많은 사람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신이 말한 다다익선의 군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은 병사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군사적 통찰력과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한신은 군사 전략에서 수많은 병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갈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는 그만큼 능숙한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에서 수천,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수많은 부서와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신처럼 더 많을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이제 한신의 말을 철학적으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역량이 커질수록 더 큰 책임과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도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신의 말처럼 자신을 더욱 키우고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충분히 맡길 수 있다면 자녀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이나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더 큰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다익선의 교훈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신은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능력을 한정 짓지 마세요.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전에서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서자몽불결 즉인계엄비과지입니다. 이 구절은 서시라도 불결한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누구나 코를 막고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단순히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시는 고대 중국의 미인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시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탄을 했고 그녀의 외모는 그 시대 최고의 미모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면의 청결함과 가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는 불결함은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결하다는 표현은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나 가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시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안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외모나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나 가수는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그들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이미지에만 의존하다 보면 내면의 가치나 진실된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인사가 한때 굉장히 대중적이고 사랑받았지만 그 뒤에 부정적인 일들이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외적인 모습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내면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정성과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내면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이 구절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서시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외모에 불결한 것이 묻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사회적 지위나 외모, 돈 등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면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성격이나 태도가 드러난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면의 청결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내면의 청결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가짐, 태도, 신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의미합니다. 정직함, 성실함, 배려심, 겸손 등은 모두 내면의 청결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청결함을 갖추면 외적인 모습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외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가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결국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성공적인 인물 중에는 그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꾸준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거나 특별히 돋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내면의 가치와 신뢰성 덕분에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진실성과 가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은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자의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와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시라도 불결한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내면의 청결함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겉모습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가치가 쌓여갈 때 우리는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훈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함께 나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범용병지법 전국위상 파국차지 전군위상 파군차지입니다.
이 말은 무릇 모든 전쟁의 방법은 적국을 온전하게 놓아둔 채 이기는 것이 최상이고 모조리 파괴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적의 군사들을 온전하게 놓아둔 채로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고 적군을 격파하여 이기는 것은 차선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적을 온전히 파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손자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경쟁이나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손자는 파괴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자의 말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인관계, 경쟁, 사업 등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손자는 전쟁의 승리만큼 중요한 것이 적국의 자원을 온전히 보존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괴가 아니라 승리 후의 재건이기 때문입니다. 적국을 무너뜨리고 모든 자원을 없애버리면 결국 전쟁 후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의 최종 목표는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상대를 온전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자는 온전한 승리를 강조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쟁에서 손자의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업 간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상대 기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기업이 몰락하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A기업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추가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B기업의 소비자들, 협력사들, 그리고 인재들이 A기업으로 전환되면서 A기업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가 말하는 차선책입니다. 적을 완전히 파괴하여 이기는 것은 단기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후에는 회복과 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상의 전략은 적을 파괴하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손자가 강조하는 온전한 승리는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협력 혹은 경쟁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과 B기업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두 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기업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동시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예시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상대방을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온전하게 이기는 방법으로 다룬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손자의 교훈입니다. 손자의 완전한 승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쟁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쟁에서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승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방식이 항상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경쟁에서의 승리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온전한 승리를 말하며 상대방도 온전하게 두고 협력하거나 더욱 효율적으로 이기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경제적 성공, 사회적 관계, 개인적 성장 모두 온전한 승리를 지향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정치적 분야에서도 이 전략은 유용합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예로 들면 모든 상대 후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기는 것보다는 각 후보의 강점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적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식이 결국 더 큰 이익을 낳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을 통해 온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전략에 대해 배웠습니다. 경쟁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적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인간관계에서의 균형, 잡기 등이 모두 완전한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강점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기는 방법이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경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추구하세요. 상대를 파괴하는 대신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고전 속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